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한국노동사회포럼 종합토론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런 대면 컨퍼런스를 거의 하질 못했는데 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반갑네요. 거의 한 1년 만에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이제 오늘 현 정부 임기가 반년쯤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되돌아보는 이런 학술 모임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다음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을 조망하는 이런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이 아마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사회자는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게 좋다는 저는 소신을 갖고 있어서 저는 말을 좀 줄일 테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가 말씀을 많이 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자 토론자를 차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그 제목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평가와 과제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정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두루두루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정문주 학문노총 정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식 그러셨군요. 못 오시죠? 아예 못 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서 제가 이게 토론자가 7분이나 되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6명이 돼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발표를 듣게 될 텐데 한 15분간 발표를 해주시고요. 아마 PPT를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 비켜야 되는 거죠? 예, 15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토론에 PPT를 이용하다 보니까 앞에 단상 구성하는 게 좀 이렇게 번거롭게 되네요. 양해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 기조 발표 맡은 중앙대 이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사회 포럼이 국내에서도 아무튼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그리고 노동 정책 토론으로서는 상당히 큰 자리인데 제가 마지막 세션 가장 중요한 세션의 기조 발표로 초대받은 걸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패널 분들을 몇 명을 보니까 기라성 같은 분들을 모시게 돼서 상당히 좀 긴장이 되네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이 이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 정책 평가와 과제인데 마침 앞 세션에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 오히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세 분이 발표하고 두 분의 토론을 먼저 와서 듣기도 했고 자료집에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제가 잡힌 거는 현 정부의 잘잘못을 논한다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새 정부를 우리가 준비하고 선택을 해나갈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현 정부가 좀 미진했던 거를 찾아서 새 정부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개혁 과제를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제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붙이는 그런 의미를 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기조발제 이제 발표로 15분이 주어져 가지고 워낙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짧고 굵게 제가 준비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현 정부 정책의 이제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3분인데요.
15분 계산하면은 그 27분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 대한민국에 이걸 뭐 좀 나타나기 식으로 좀 재밌게 꾸며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튼 사진을 그냥 다 보여드리게 되는데, 상단은 우리가 이제 한류,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데 그 전에 또 한류로 세계적으로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았던 것이 기생충 영화죠. 기생충 영화의 이제 두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하나가 이성균이 보냈던 박사장님 집, 그리고 오른쪽은 또 누구죠? 아무튼 그 영화의 주인공의 그런 지하 새방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꼭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현재 가장 고질적이고 또 두고두고 우리가 해결될 우리 이 불평등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양면을 먼저 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노동 현실과 같이 이제 끌어와 보면은 이렇게 좀 제가 이 얘기를 구성하게 돼요. 경제와 노동을 한번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자 했을 때, 저희 경제는 이제는 뭐 G8까지 우리가 뭐 위치에 있다, 아니면 G7을 넘본다라고 할 만큼 해서 뭐 이제 국제 무역 개발 기구에 제가 아마 다 신문을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만 64년 이후에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다, 지구상에. 그렇게 이제 평가받을 만큼 우리 경제는 아무튼 좀 선진을 우뚝 서는 것 같고, 뭐 그 경제 규모나 아니면 뭐 PPP를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참 앞에 있는 걸로 생각했던 나라들을 우리가 이미 금융 기준으로는 우리가 추월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다른 한편 우측으로 보면은 노동은 어떤가? 경제는 선진인데 노동은 아직까지 후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그것을 뭐 일하고 다치고 죽는 문제, 그리고 또 장시간 노동으로 중독 사회에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그 노동법 또 노동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고용보험 산재 등등에 있어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 얼마만큼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 현실, 그리고 노동 격차 차별 문제,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삶 자체가 아니면 일터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이제 불안정한 현실들을 따져보게 됐을 때, 이런 면면들이 우리 경제 화려한 것에 또 다른 이면으로 매우 좀 우울하고 우리가 아무튼 고쳐야 될 그런 현실을 좀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대비를 박사장하고 김기택의 그 대비되는 현실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을 현 정부 얘기로 좀 옮겨가 보면은, 현 정부는 아무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 존중이라고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지만은 그 의미는 앞선 세션에도 그런 말씀을 어느 분 하셨던데, 바로 이제 촛불 시민혁명,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이자 또 일하는 사람 노동자로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나라를 좀 제대로 바꿔달라고 같이 외치고 촛불을 들고, 그리고 실제 새 정부를 만들어낸 셈이 아닐까 싶고요. 그중에 많은 사람이 노동조합 또 그들과 함께 했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되고요. 그거를 받아서 정부는 바로 이제 여러 나름대로 의욕적인 노동에 대해서 좀 더 노동자들이 바라고 그리고 이제 꿈꾸는 그런 나라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을 노동 존중 그리고 일자리 정부 등등을 그렇게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여러 자리에서 노동 존중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난 현 시점에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라고 정부가 출간된 자료를 보면은 6개 이제 노동 분야에서는 6개 정책에 해당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당되는 정책의 세부 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썼고 상당히 진척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는 이렇게 내리는 듯합니다. 한데 이에 대해서 참 평가가 매우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이따가 이 자리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각각의 또 자기 이제 평가되어진 의견들을 밝힐 텐데요. 한편으로는 지나쳤다. 아마 재계, 경영계 그리고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던 노동시장이 지금
매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나름대로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좀 더 유연성에 방점을 두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혁 없는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일관하면서 경제를 흔들고 일자리를 망쳤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평가가 참 많았죠. 특히 최저임금 그리고 52시간 그리고 비정규 전환 등등을 대표되는 그 정책을 둘러싸고요. 그런 평가에 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매우 상반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정부 노동자를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국정과진이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나 집권하고 나서 밝혔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지금 얘기하는 다 거짓말로 평가할 만한 그런 식의 초란 현재 4년을 지난 현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얘기들이 또 한쪽으로는 거센 함성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 노동정책, 노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평가글을 쓰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노동정책 자체가 매우 논쟁적인 쟁점 내지는 서로 이해 다툼이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진영으로서는 보수 진보의 시각에 따라서 매우 다툼이 있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 정책을 두고서도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두고 못 미쳤다 아니면 지나쳤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번 국민들이 보는 노동정책의 평가는 어떤가를 한번 더 제가 찾아봤습니다. 현 정부가 이 갤럽에서 정책 평가를 한 5개월인가 4, 5개월 만에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88년 8월 이제 그 즈음이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당 간이든 언론 간이든 여러 많은 시비가 붙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점서부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갤럽이 조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하다 보면은 하여튼 빨간 줄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느 입장이든 좀 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이든 아니면 좀 더 기대가 큰 노동자의 입장이든 간에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기로 2020년 작년 5월 달 코로나 즈음에서 여러 대책과 더불어 아마 노동 관련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잠깐 좀 호전되는 시기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50% 넘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에 20%, 30%대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왔다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보낸 PPT에 이 장이 빠졌어요. 지금서부터 이제 제가 평가하는 바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 건데 어떻게 제가 PPT가 아마 가면서 깨졌는지 그게 좀 한 장이 이렇게 누락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1, 2, 3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는지를 좀 나름대로 팩트 베이스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의 첫 이제 평가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을 이게 빠져서 나중에 이제 그 자료는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사후적으로 좀 온라인이든 공유를 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이 자료 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산재 사망률하고 그리고 노동시간. 산재 사망률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쭉 흘러오면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4년을 지나는 동안 150명 그러니까 대략 한 980명인가에서 800명 이제 초반대로 줄긴 줄었어요. 그건 나름대로 현 정부가 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사실 반절로 만들겠다 산재 사망을라고 대통령이 공언하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줄인 건 줄였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거를 OECD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산재 사망,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일 또 후진적인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일 하위에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게 과제란 얘기죠. 현 정부가 나름대로 줄인 것은 150명도 그쪽 분야 전문가들한테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OECD랑 비교해서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일하면서 죽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현 정부의 어떤 나름대로 애쓴 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2016년 대비 박근혜 마지막 정부 대비해서 110시간, 그래서 1908시간으로 1900시간대로 줄어들었다. 그걸로는 뭐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많이 도움을 줬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근로시간이 줄는 건 또 사실이지만 또 개선된 측면도 있고, 하지만은 OECD 마찬가지 비교를 하면은 OECD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OECD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무려 220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아니 40시간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5.5주를 더 일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식의 현실이 이제 앞서 지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노동안전 문제와 일하는 시간 관련해서, 두 번째는 노동법 안전망 사각지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2010년 대비해서 임금체불,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시간의 수당,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현행 법으로는 다 지켜져야 될 그런 점이 일부는 개선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미만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좀 많이 줄었던가, 아니면 시간의 수당,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미가입도 좀 개선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는 다 보호를 받기로 되어 있는 법이나 여러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밖에 있다, 배제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자리 정부 위원회 뭐 또 현황판 등등으로 해서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보여주는 2016년 대비 2020년에서는 그리 그렇게 호전이 되지 않았거나, 특히 일자리 질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 특수한 사정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더 늘어나는 식의 문제, 공공부 비정규직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이와 같이 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 노동시장의 또 고질적인 악순환의 이중구조 격차의 문제, 성별 줄었다. 줄은 거는 4년 동안에 나름대로 현 정부가 개선하고 노력의 성과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지만은 OECD 젠더 갭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이 꼬발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그 격차가 큰 나라로 확인되고,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에서 그 외에 이제 고용 형태라든가 기업 규모물 격차에서도 마찬가지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런 격차는 현 정부에서도 그리 개선이나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걸 또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 세계적으로 전체 하강하는 가운데 2.2%를 느린 거는 사실 주목받을 만한 그런 식의 이제 변화인 건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88%,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별 교섭 체계라든가 또 미주직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조 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나라 속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파편화된 그런 노사관계 교섭 구조 속에서는 노동조합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안에 있는 사람과의 격차가 그만큼 큰 문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동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 정부도 이걸 더 잘하라라고 라는 점보다도 오히려 좀 노동이 경제는 잘 나가는데 그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게 우리 노동 현실이 아니겠는가. 지금 노동은 대선이라는 얘기도 앞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서는 좀 노동에 더 많은 것들이 좀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하나의 개혁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하나 좀 여러 가지 현 정부 정책의 어떤 진전과 그렇지만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먼 그런 이제 과제를 한번 정리를 앞서 보여드린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린 셈이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꿈이 있다면은 앞으로 5년에 새 정부가 선택될 텐데 그 사회에서 노동 존중을 넘어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안전하고 또 그 받는 급여로 좀 생활할 만하고 등등의 좀 이슈가 크게는 6개, 노동 안전, 그리고 노동법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4인 미만 같이 현행법에서도 배제돼 있거나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같이 아예 새로 등장한 노동에 대해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공백을 좀 채우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있는 법조차도 근로감독 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법이 우습게 안 지키는 그런 현실을 좀 바꾸는 문제가 또 얘기가 될 거고요. 여전히 일자리는 더 좋은 일자리. 그래서 양보다는
그 차기 이 정부의 2025년 즈음에서는 전체 취업 인구가 이제 오히려 꼭지를 경과해서 오히려 하강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비춰서는 청년 등등의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 일자리 문제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그리고 88%의 미주직 노동자, 그리고 이제 소득의 문제, 격차를 해소하는 거,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병, 유급병가 등등의 여러 가지 안전망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과제를 드러내줬는데, 그것을 좀 착실하게 또 앞당겨서 시행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면서 이런 풍토 속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 그 강을 잘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건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발표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무튼 바라건대는 사실 노동 존중을 한다면 노동만 존중하라는 식의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경제, 기업, 경영이 우선되고 노동은 항상 뒷전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노동도 좀 제대로 대접받고 또 줄 거 주고 그리고 보호할 건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 존중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이 되면서는 이제 그 조건, 그 생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변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통해서 새 정부가 정해지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지와 그런 과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지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통계와 팩트로 발표를 했고,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현 정부에 대한 노동 정책을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조금 나아졌지만 좀 미흡하고, 다른 부분은 좀 더 악화되었다, 뭐 이러면 대체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 학교니까, 어차피 우리 학교에 와 있으니까 지금 다들 학점 받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학점을 주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발표자하고 토론자분들이 다들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학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부터 뭐 이론적으로는 F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요약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들어보고 뭐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우선 발표하신 이병훈 교수님은 학점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 들어보고. 아니 발표자 먼저. 컨닝은 안 됩니다. 이건 다 전부 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어렵게 사회를 진행하시네요. 저는 B. 오케이, 좋습니다. 예. 하지만 할 일이 많은, 해야 될 과제를 많이 남기는 B 정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각각 토론자분들도 아마 각자 시각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벌써 이 앞팀이 좀 시간을 조금 경과하는 바람에, 지금 어차피 이제 원래 이런 토론회가 원래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좀 쫓기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이제 순서는 여기 적힌 순서보다는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바꿔가지고, 우선 노동 쪽에 있는 분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 경영계 쪽에 있는 분이 하시고, 중립적인 분이 마지막에 하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노사, 이제 공익 이런 순서로 하는데, 첫 번째가 정문주 항노총 정책본부장께서 하시고, 두 번째가 이정희 민주노총실장께서 하시고, 세 번째가 이윤주 정의당 국회의원께서 하시고요. 네 번째가 장정우 경축 노동정책본부장 하시고, 다섯 번째가 김영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마지막에 최창균 직농원 연구위원님께서 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뭐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너무 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발표자도 15분밖에 안 하셨으니까
글쎄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문주 항문호출 전체본부장님께서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정문주 본부장입니다. 제 토론문은 17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동사회 포럼의 주제가 다가오는 내년 3월 9일 대선, 그리고 6월 1일 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형 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와 관련된 노동사의 지점을 확인하고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토론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작년 올해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는 불평등 양극화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화돼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우리 노동 기본권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당군 이래 최초로 전국이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특별고용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자체가 여전히 임시방편적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현재 시도되고 있고요. 상병수당 관련돼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권 자체가 제도 구축이나 시행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여전히 실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에 정부가 다음 주 되게 되면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동의 미래와 일의 방식이 바뀔 것이고 불안정 노동이 훨씬 더 심화돼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들을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2022년을 정의로운 대전환의 원표로 찍고 시작하자,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 공간에서 노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동안 사실 노동 얘기하게 되면 사회 정의 실현과 분배 정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전 더 나가서 요가 분배를 넘어서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노동자 운동이 그 역할이 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17년도에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촛불혁명이 완수하지 못한 채 중도 반단을 맞이했고요. 오히려 지난 4년 반 동안에 재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이재용이가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다가 그런 상황들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등장 집권한다 치더라도 이른바 재벌과 언론, 사법, 재정관료 그런 카르텔이 있는데 이 카르텔을 깨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회개혁의 장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열린 대선 공간에서 더 나은 사회로부터 정의로운 전환의 장을 만들고 실현시켜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른바 이제 복합 위기 시대, 블랙다이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문제는 근본 이 코로나 4차 팬데믹을 극복한다 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새로운 신종플루 코로나는 더 강력한 코로나가 오게 될 것이고 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서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최근에 이제 홍남기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구 전벽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10년 뒤, 10년도 아니죠, 9년 남았는데 9년 뒤에 인구 지진이 오게 되고 한국 사회 지금 이대로 가면 지탱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인구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저기 이제 여상철 선배님 앉아 계신데 앞으로 대학들도 큰일이다. 이미 지방 대학들 문 닫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드러난다.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탄소 중립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한국 사회 인류가 구가하고 있는 문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저성장 구축화, 불평등 양극화 심화 이런 것들이 오각 파도로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른바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좀 평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많이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그리고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었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이유는 뭐냐? 역대 정권이 사실 노동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까지 방향을
정해서 설정해서 가본 적이 없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할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앞에서 이미 여러 세션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동어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 코로나 팬데믹 이런 외부 영향들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고 이래서 이것을 이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내에 재정 관료들과 입법, 사법, 언론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 이너서클들의 집요한 방해가 지속적으로 진행됐었고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기 정부에서도 이 구조를 바꿔내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재기기를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근본 과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사회 체제의 실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과 관련된 논의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지금 시작된 노동개혁의 과제들 자체가 이 정부 임기 내에 불가능할 것이고 정해진 일정 안에 제대로 소화돼서 갈 수 있겠는가. 이 실험이 말 그대로 실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2021년도 내년도 2020년도 대선 과정에 있어서 노동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노동의 역할을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 분배의 주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봅니다. 분배, 그리고 투자, 성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른바 노조는 그동안 분배 정의와 관련돼서 주체했었고 실제 단체 교섭의 장을 통해서 분배 정의를 위한 노력들을 경기해 왔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소위 투자의 주체로서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지금 적립금이 900조 원을 넘어섰고 우리 임금 노동자들의 퇴직금이죠. 퇴직금 적립금이 2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금 중에 상당수 자체가 오히려 문호조 경영을 유지하고 지탱하고자 하는 재벌 대기업들 아니면 해외 금융투자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정이다라는 것들이죠. 그 기금 중에 일부를 오히려 취약한 사회복지에 투자를 해서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내게 하고 이것이 소위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투자처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포용적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모아서 가는 것이 정의로운 성장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요 과제를 노동시민권과 안전망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2027년이 되겠죠. 최소한 국제 수준에 도달하자는 겁니다. 앞에 이병훈 교수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에 노력을 했지만 나타난 지표 자체가 일부 개선이 됐지만 대체로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하락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조직률입니다. 2% 정도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12.5%고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의 조직률 평균은 25%입니다. 딱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임기 내에 30%까지 도달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이고요. 단순히 이것은 노조할 권리 부양 차원에 있어서 기존의 노조 틀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를 대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른바 노조할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형세 비정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할 권리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이들을 교섭할 수 있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주게 되고 그 기준 중에 한 가지를 단체별 효력 확장들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노동시간 역시 멕시코 다음으로 여전히 긴 나라입니다. 현재 OECD 평균은 이제 1,700시간대인데요. 최근에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지지를 잘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는 기술 혁신의 문제로 제기 들어가면서 탄소 포집 과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들이죠. 오히려 저는 노동사회 정책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최근에 영국, 카나다, 호주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발표됐던 바에 의하면 노동 시간을 4분의 1 정도 줄였을 때 노동 시간을 그러니까 이들의 나라는 이미 노동 시간이 굉장히 짧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 4일제로 갔을 경우에 탄소를 2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론들이 났던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장시간 노동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 시간을 제대로 줄여낸다라고 한다면 기후정의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9년도 폭염 사태를 맞이했을 때
정부가 7, 8월 달에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포스코, 포항 이런 대형 장치 산업들과 관련돼서 휴가 시기를 7말 8초를 넓힐 것을 권고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통해서 유휴 전력 자체를 상당히 낮추는 효과를 봤던 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실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고용보험 현재 취업자 대비 절반 정도 가입인데 이것을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정년 관련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내후년 2023년이 되게 되면 3,500만 명 수준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노동력이 훨씬 부족한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로다가 일하는 기간들 자체를 넓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자라는 것들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병수당,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사실 개발 시대 때 최소주의 사회복지 정책을 여지까지도 정부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물론 다소 진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보게 되면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화개장터 같긴 하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똘똘이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부장으로까지 이끌어 나가자.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점 얘기를 하셔가지고 현재 수준으로 보면 저는 C0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과제, 임기가 아직 여전히 한 7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로 협약, 후속과제의 문제라든지 상병수당, 경빈고용보험, 공무집과 관련돼서의 차별 개선의 문제 이런 건들을 임기 내에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C+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에도 박수를 치기로 하죠. 거기 C+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C0 조금 시간을 조금 이제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정희 민주노총 전략실장 말씀해 주시죠. 예, 정문주 본부장님이 주어진 시간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노동계 연대 책임을 지고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회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는 저희들은 어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총파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문재인 노동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실패와 비판을 반영했고 또 언론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어제 총파업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했던 새로운 노동 정책의 패러다임도 일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는 포괄적으로는 과거 정권에 비해서 어쨌든 비정상적인 노동 정책을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셨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노동 정책 영역으로 정상화하는 부분에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이 양극화에 대해서 일정하게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애초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몇 가지 주요하게 제기했던 과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도 반단되면서 상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노동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 원이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또는 ILO 협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그거는 그러니까 노사관계에서 선진적인 수준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협약 비준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개 조항을 고치는 정도 수준에서 거친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노동정책에서 한계를 가졌는가라고 할 때 저희들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노동정책에서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이것이 한국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이 부재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불가피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1만 원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대립 문제라든지 또는 비정규직 제로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취업 준비생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방치하는 수준으로 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사관계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키우고 또는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웅 교수님이 제기해 주셨던 차기 정부의 6대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어제 총파업을 통해서 제기하려고 했던 세 가지 핵심 과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 사회 불평등 체제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고 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전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또는 기후위기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변화 수준이 기존의 사회적 틀로서 일정하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면적인 전환의 핵심은 그러니까 노동 체제가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즉 우리가 IMF 이후에 비정규직 체제를 효율적인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 비정규직 체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법이 구현하려고 했던 애초의 취지는 무력화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또는 비정규직을 약간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산업 영역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조건에서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특고라고 표현되었던 이 부분을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노동부 체계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우리 법제를 보면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5인 이상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 체계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5인 미만 문제라든지 단시간 노동자들이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국가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소경제 전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20조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부품사의 3분의 1 정도가 일자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5년 내에 사라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직업훈련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불가피한 기후전환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택, 의료, 돌봄. 주택과 관련해서는 뭐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집값이 평균 10억을 넘어서고 노동자들이 30년 동안 벌고 한 푼을 안 썼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적 수단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의료와 돌봄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코로나19에서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어린이집, 요양원 이런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린이집 보내면서 공립 어린이집은 그나마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사립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CCTV를 감시해야 되는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령화시 대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지역 토호들이 이윤 수단으로 방치할 거냐. 국가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명확하게 사회적 전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총파업을 하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F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반 노동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C-를 줄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민주노총 기존실장님 감사합니다. C-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국회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노동도 존중해 소망을 가득 담은 여러 면에서 공감 많이 가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발표해 주신 이병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건 집권당이 참석 안 한 거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선생님 발표 내용 청와대랑 민주당에 전달되었길 바라고요. 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왜 자초했는지 맥락과 원인을 중심으로 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이제 정치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해볼 텐데요. 민주주의에서 이제 정치 과정의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보자면 어떤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내용인 정책과 또 이러한 정책이 사회 속에서 규범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화. 정치는 곧 이 정책이 제도화로 가는 과정을 이제 매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은 조정 또는 뭐 타협 그리고 그 과정에 복잡한 투쟁, 협상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조직된 시민 결사체인 정당과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발표대로 문재인 정부 애초에 노동 존중 사회라는 이전 정부가 제시했던 노선과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은 제시했으나 지금 임기가 만료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출범 초기 우리 노동계나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좀 초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그 선의로 포장된 정책과 슬로건은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동 정치의 부재 즉 노동 정책에 포함되는 현실에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좀 실패한 거, 정치적으로는 좀 무능했다는 그런 문제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당연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에도 있지만 이 노동 주체 자체의 책임성도 균형 있게 좀 평가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제가 소속된 정의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는 선한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리키는 방향 저와 정의당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반발과 저항을 상쇄할 정책 수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정치적인 능력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치 부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를 저는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리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자초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시간 관계상 최저임금 1만 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약 사실 2012년 대선 때 무명의 우리 그 김순자 후보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군소 후보의 이색 공약 정도로 취급됐지만 5년 뒤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노동 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론에 이제 상징하는 대표 공약이 되죠.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출마한 모든 후보, 저희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다 동의했고 최종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방향도 맞았고 1만 원의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야 된다는 선의에 저 역시 공감하지만 이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과 정책적 대안 없이 과연 이게 행정명령만으로 실현될 수 없는데 그렇게 접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천공항공사 문제도 노사정 대화도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거나 노동 현장 내에 극심한 노노 갈등의 상처 지금도 진행 중이죠.
우리 안에 문제는 없었는지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억압하지 않는 분위기, 환경 조성으로 좀 하락됐던 조직률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된 것들은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낳은 노동정치 부재를 무조건 정부 탓으로 할 수 없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싶고요.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대 노총 이제 100만이 넘는 조합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자율적인 시민 결사체입니다. 사회적 힘의 크기, 책임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우리 노조가 과연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노동조합 활동 27년간 했지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을 대표하는 주체이자 경제 시민의 이익을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자율적 결사체로서 우리 노동조합이 사회와 정치, 경제에 얼마나 책임성 있게 관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돼야 한다. 여전히 혹시 노동은 민주주의에서 수동적인 존재, 저항하고 투쟁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지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하나의 통치 조직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에 걸맞는 권위와 역할을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21대 국회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법조계 다음으로 노동계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나가지만 이제 대선의 시간이 됐으니까 저도 우리 정의당의 노동정책 간단히 세일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이제 노동자에서 노동시민, 워크시티즌으로 한국 노동체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대선을 그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 이제 과거의 노동 3법 체제가 아니라 노동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기본법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얘기했는데 6번째 그 한국형 로벤스 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이병 선생님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산재 사고 사망률 여전히 OECD의 최대 아주 후진형이죠.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 여기 같이 오신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과 같이 로벤스 보고서를 완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1970년대 1년에 1000명씩 산재로 죽어나가던 산재공화국 영국에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5년간 정부가 진행한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위원회의 위원장 이름이 로벤스 경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서 제안한 입법이 완료됐을 때 영국의 산재 사망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 지금 산재 사망률 가장 낮은 국가가 됐습니다. 로벤스 프로젝트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보수당 정부에서 마무리한 좌우 합작 사업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노동은 진보의 전유물 아니다. 보수의 짐도 아니다. 진보와 보수 함께 책임져야 하는 우리 일하는 시민 모든 이들의 보편의 문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치의 역할, 노동운동의 역할, 굵은 널빤지를 집중력 있게 뚫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거기 이제 평가해 주시고 또 정의안에 대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저도 질문사항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질문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하기로 하죠. 자, 학점은 어떻게 주기로 하셨습니까? C0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때문에요. 산재 때문에 산재가 아직 우리가 그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조금 좀 이 경영계 쪽으로 넘어가서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총에서 노동정책본부 맡고 있는 장정우입니다. 앞서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이병훈 교수님 발제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많이 성장해서 OECD에서도 앞부분에 있고 G7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시장은 이 국제 경쟁 시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걸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할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굉장히 아직도 경직적이고, 그리고 근로시간 역시 굉장히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급이나 파견의 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굉장히 다르게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역시 굉장히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국제에서 세계 무대를 띄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비교해 봤을 때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노사관계는 불안정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이런 체계를 갖고 계속 경쟁해 나갈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규제적인 모습을 보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WEF나 IMD나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이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5년 동안 흘러왔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규제적인 모습으로 흘러왔는가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노동정책만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노동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준비를 하고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동정책을 바꿈으로 어떠한 노동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또 노사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정부 초기에 비정규직 제로화 문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터진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조합원들, 정규직 조합원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조합원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어서 이 정책을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 MZ세대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파급이나 앞으로 어떻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분석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노동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집행되고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그래서 또 그 앞에 해 보면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제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경사노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게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의 하나로서 취급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법에 대해서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이견은 분명히 드러났고 경영계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공익위원안이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면서 결국 그것이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그냥 이어져 버렸죠. 사실 아까 우리 다른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부가 바뀌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건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꼭 그것이 2년 안에 답을 내야 하는가, 1년 안에 답을 내야 하는가 문제로 꼭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충분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노사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형해화시키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 유연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에 있어서 사실 많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IMF 이후에 우리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가 2번,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2번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반합을 찾아가면서 노동시장에 있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유연성은 더 떨어지고 유연 안정성의 조화가 상당히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쩌면 산업을 바라보는 문제가 7, 80년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정규직들은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고 비정규직들은 고용이 불안하다. 사실은 그런 측면보다도 이제는 어떠한 우리의 대기업들도 언제든지 국제 경쟁에서 무너지면 사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는가? 그렇지 못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시장에 있어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들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은 줄여나가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휴일은 확대해 나가면서 사실은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근로시간은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고용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뭐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때 필요한 것이 유연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연성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더 강하게 보호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분이 노동시장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고 노동시장 내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점과 조화를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입니다. 사실 노사 간에 있어서 물론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목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 일방으로 힘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죠. 과거에는 뭐 노동조합이 힘의 약자였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노동조합 쪽으로 상당히 힘의 균형이 더 쏠려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일부에서는 아예 운동장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은 사실 지난해에 있어서 노조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더 심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범위는 굉장히 확대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강화해주면서도 사용자의 대항권 부분에 해당하는 대체근로라든가 부당노동행위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봐도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의 요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글로벌의 표준인 대체근로라든가 부당노동행위 제도 문제는 다 외면해버렸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외면해버리는 어떤 선택적 글로벌 스탠다드를 취한 것 자체가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굉장히 심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산업화를 이 디지털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벽을 두텁게 쌓아서 할 문제라기보단 좀 더 유연성을 강화해서 부러지지 않고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우리 미래 사회를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노총과 경총이 서로 조금씩 한국노총과 경총이 조금씩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어디 학점은 어떻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뭐 저는 뚜렷하게 뭐 학점을 저는 사실 미션을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의 체프를 보면 패스와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패스하지 못한 상태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패스 페일 중에 페일을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경영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김영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입니다. 교수님 몇 분 하면 돼요? 맥시멈 10분입니다. 맥시멈 10분.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동원 교수님 그리고 이병훈 교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시지만은 우리 권영길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에서 또 좋습니다. 짧게 제가 준비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4년 반 전, 5년 전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아마 장하성 교수가 상당히 많은 그 정책적인 이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그때 세운 계획대로만 하겠다라는 고집만 있었지 이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 정부가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하상 교수가 이렇게 한국 자본주의인가요? 그때 그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산 인플레보다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뭐 이중구조든 임금을 올려줘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그리고 가계 수익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뭐 부동산이든 이전 소득이든 이거를 낮춰줘야 되는데 줄여주고 어떤 한계를 설정 지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보면은 아파트가 한 평에 1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 그 다음에 금융자산가들이 하천대유 같은 놈들이 설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임금을 몇 번 올려준다 한들 최저임금을 2만 원 만든다 한들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요. 이런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통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성의하거나 무능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운 4년 반이 지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책임을 물론 정부에만 물릴 수는 없습니다. 입법이 동시에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 않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하고 21대 국회는 입법 과정이 전혀 좀 다릅니다. 상황이 아예 힘이 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거나 집행이 됐었습니다. 잘한 거 최근에 보면은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거를 신속하게 집행했던 거는 고용보험 제도를 적절하게 물론 또 그것도 다 고갈돼서 차입을 했을 망정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못한 것들을 또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 정책들도 있는 거죠. 탈원전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에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한 그 어떤 에너지 정책의 전환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그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얘기해 봤는지 의문입니다. 다 돌아섰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수원 노동자들 말입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당연히 아까 얘기했는 플러스에서 매년 여름 되면은 이른바 편의점주하고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노동자들하고 갈등 문제가 늘 똑같은 패턴으로 3년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계속 그게 봐야 되는 과정인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편의점주들에 대한 보호,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올랐을 때 대한 갈등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솔루션을 준비하고 마련할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지나갔다는 거죠. 또 하나 또 들어보면 이 작은 도둑은 잡으려고 힘썼지만은
거대한 도둑들이 나타나는 이 플랫폼 대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라 그럴까요? 제도적인 준비 벌써 지체가 되고 늦었습니다. 어떤 이런 아젠다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자들, 여기 우리 양대 노총 와 계시고 경청 측도 나와 계시지만은 아마 노사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정부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랬을 때 저는 크게 다른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탠다 그러면 이따 또 하겠지만은 노사정 합의든 노사 합의든 거기에 강력한 어떤 힘을 줘서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임해서 그 결과물을 존중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동일하게 정부가 가장 많이 아니까 따라오라 라는 정도의 메시지밖에는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과거 경험에 누가 이 평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많은 입법들이 흔히 말하는 노동관계 입법들이 많은 결과 성과를 낸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나라에 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냐라고 묻기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 자유적, 리버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잡았을 때 개혁 입법이 더 많이 통과됐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누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노동이라는 부분은 노동 기본권이라는 것은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노동이 가장 모든 아젠다에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중심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주체들을 존중하고 존중의 핵심은 결국 소통입니다. 제가 알기로 양대 노총이 청와대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했는지 경총과 우리 대한상의가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마 결과보다 더 서운한 게 왜 만나자 하는데 안 보느냐 이게 더 서운할 지경에 이르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 내년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든 어떤 새로운 정체가 들어서든 했을 때 정말 노사를 존중하고 존중의 핵심, 소통의 채널을 늘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정권이 만들어져야 되고 저 같은 초선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의 역할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입법 사안과 관련돼서도 그때 입법 지체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고 이미 구태가 된 5인 미만에 대한 근기법 적용이라든지 전 국민에 대해서 공휴일 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이런 것부터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제도적인 개선 개혁을 해 나가는데 힘을 좀 더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설픈 말씀이었는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도 학점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지금 학점 얘기를 해서 D에 플러스 알겠습니다. ABC D에 플러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익 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최창근 연구원님이시고 현재 노동경제학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창균입니다. 이병훈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아마 요약을 해보자면 그 현 정부 노동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가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병훈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평생 직업 능력 개발 관련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성과하고 앞으로 과제가 뭐가 될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로 제 그 토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그린 전환이다, 뭐 디지털 전환이다 하면서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다. 중간 숙련 수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인적 자본의 양적 확대가 어려워졌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질을 끌어올릴 건가 여기에 많은 그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그 문제, 아직은 굉장히 미숙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학습 기회는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한 50%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하면 거의 중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이용 가능한 34개 국가 중에 17입니다, 정확히.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순위가 더 떨어져서 한 20위 정도로 더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평생학습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계층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율이 높고요. 또 나이 든 사람보다는 청년의 참여율이 높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나이 든 사람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죠. 학력별로 보면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의 참여율이 높고, 또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보다는 취업자의 참여율이 높고, 이제 같은 취업자 중에서도 비임금 근로자보다는 임금 근로자, 또 같은 임금 근로자 내에서는 임시직보다는 상용직, 파트타이머보다는 전일제 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또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일수록 참여율이 오히려 높고요. 또 대기업에 다니거나 임금이 높은 취업자일수록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OECD 국가에서도 이런 격차는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 훈련의 효과가 이런 사람들이 더 클 테니까 그쪽으로 더 투자하고 싶은 유인이 크긴 크겠죠. 근데 그 격차의 정도가 우리가 훨씬 심하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과제는 어떻게 하면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계층 간의 차이를 좀 줄여가면서 그걸 이제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가 될 텐데, 왜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느냐를 보면 그 동기 부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제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 비율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까지 다 평생학습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참여율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는데 결국은 뭔가 여건이 불비해서 참여를 못한 거죠. 그게 뭐냐? 결국은 비용 문제 그리고 시간 문제 또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제 그런 문제로 집약이 됩니다. 이제 그나마 현 정부가 그 평생 직업능력 개발 관련해서 잘한 게 이제 저는 전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를 도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비용 제약을 좀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일정 연령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계좌 유효 기간이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돼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전생에 걸친 대응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직업 관련성에 국한돼 있고 또 소득 요건에 따른 대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조건이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예산 딱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고 그 예산 더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식이어서 결국 이제 사실은 전 국민 대상은 아니고 전생에 걸친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걸 좀 더 열어서 더 좀 확장하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저는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분 실업급여 제도라든가 이런 게 좀 도입될 필요가 있고 자발적 실업 시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이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뭐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교육을 받는다면 임금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좀 어느 정도 메워줘야 더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내가 더 미래의 어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현재의 직업을 포기했다. 이럴 때도 뭔가 좀 소득 감소를 좀 보존해줘야 좀 미래의 희망을 더
중시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 사실은 이제 좀 충실한 교육 훈련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 훈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유급 휴가 훈련 제도라고 해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가 교육받기 위해서 유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용자가 그냥 주는 일종의 시혜처럼 생각이 되고 근로자가 자기 권리로서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적극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거고요. 이렇게 장기간 교육 훈련을 떠나면 그 재직자의 일자리가 비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실업자를 대체 고용하면 그게 어떤 다른 실업자 훈련보다도 훌륭한 실업자 훈련이다. 사실 현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 발 더 나가서 그 빈 일자리를 바로 그 차하위 재직자가 채우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 보면 입직구 일자리가 비는데 거기에 청년을 고용하면 사실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일학습 순환제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고 좀 이런 거 좀 해보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에 대학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영세한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학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대학이 가진 잠재력이라든가 인프라, 인적 자원 이거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의 경우에도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게 대학입니다. 유럽 같으면 소위 응용과학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미국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대학에서 좀 실업자 훈련이나 재직자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좀 양질의 프로그램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게 지금 요즘 대학이 위기라는데 이게 대학이 처한 위기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학점으로 자꾸 부담을 드려 그러는데 학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지만 한 학기 한 과목 정도는 보통 강의를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강의 나갈 때마다 이 C학점 주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C학점을 주면 반드시 찾아오고 뭐 전화 오고 메일 보내고 그래서 저는 B 마이너로 하겠습니다. 예, B 마이너스를 주셨습니다. 자, 뭐 이게 학점으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모든 걸 종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을 드렸는데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벌써 우리 예정된 시간에 다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 플로어에 기회를 안 드리고 끝낼 수는 없고 또 발표자가 여기에 대한 지금 또 응답을 했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어차피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건 하고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은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마이크, 예. 네, 현장에서 조합을 맡고 있고 노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복입니다. 오늘 현 정부 노동 관련 정책 평가 잘 들었고요. 오늘 토의가 건전하고 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이제 굳게 믿으며 조금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질문을 이은주 의원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하고 자부하는 정의당인데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노동자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정의당에서 추구하는 노동정책만을 놓고 봤을 때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방향성은 맞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꼭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지금 아주 우리 노동계 아주 원로 선생님께서 지금 계시는데요. 우리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 위원장님 지금 나와 주셔서 대단히 지금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사회자도 질문할 그게 권한인지 모르지만 저도 질문 하나 하자면 정의당 거기 이제 아까 여기에 보면은 정의당 대안에서 보면은 이제 네 번째에 성평등 임금 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 그러면 이게 낮은 하한선을 정해서 그보다 높게 만드는 거고 최고임금법은 상한선을 정해서 그보다 낮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임금법이 오히려 이제 노동자들에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흑사병 이후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나서 임금이 너무 올라가서 그때 지주나 사용자들이 최고임금법이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나 독일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이상 못 올린다. 임금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결국 잘 안 지켜졌어요. 노동 공급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긴 했는데 이걸 정의당에서 어떤 의미에서 최고임금법이라고 얘기하는지 설마 뭐 많이 못 올린다는 의미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의미인지 좀 학문적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을 그러면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그러면은 질문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오늘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을 각 토론에 대한 뭐 대답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이제 집중이 된 우리 정의당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차례차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아니고요. 이용 교수님 먼저. 저부터 할까요? 지금 6시 반이 지났고 다들 지금쯤 되면 출출하는 저녁 때 시간에 길게 시간을 끄는 건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6분의 여러 이제 패널 분들이 자기 이제 위치에서 하실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제가 뭐 공부도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대안을 찾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 종합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후한 평가를 준 셈인데요. 김동훈 교수께서 옆에서 좀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기왕 성적 처리가 된 것 같으니까 그걸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학생들한테는 후한 평가를 주는 교수입니다. 학교에서도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한다면 대략 좋은 평점을 주는데 뭐 사람들이 이제 모질지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다른 한 측면으로 오히려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 포인트를 얘기를 한다면은 앞서 이 점도 이은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C든 D든 혹은 제가 주는 B라는 평가가 이제 교수 입장에서 내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봤는지 그런 측면도 한번은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이제 여건 자체가 정부가 혼자 그냥 내지르는 일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상대가 있는 그런 하나의 여건 속에서 정부 정책을 이제 펼쳐온다 했을 때 과연 노동계나 경영계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조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뭐 성과나 한계라는 것들을 좀 음미해 봐야지 단순히 그냥 진공 속에 있는 정부 정책인 것처럼 보면서 뭐 여러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더 좀 우리가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는 제가 좀 특이할 점으로 얘기하는 게 경총의 장정훈 본부장님이 위헌 안정성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경총에서 사실 이 위헌 안정성이라는 것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그때 정책수로 계셨던 이정우 교수님이 이런 컬럼을 네덜란드 사례를 했다가 그 당시 이제 경영계라든가 또 이제 다른 보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좀 반응이었었는데 경총 스스로 유연성 못지않게 이제 안정성을 함께 쫓는 그런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좀 격이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또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 세월이라든가 여건 변화와 더불어서는 좀 좁혀지는 그런 측면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창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HRD는 제가 좀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 현 정부가 좀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여러 과제가 뭔지를 좀 미처 다루지 못한 얘기는 그 완전히 비어 있는 부분을 최 교수님이 최 박사님이 잘 좀 그 발표로 토론을 해주신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발제를 통해서도 노동 정책은 항상 뜨거운 관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노동계는 더 요구할 거고 경영계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더 줘서는 그만큼 경제나 기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그건 뭐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현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그런 요지에 또 장종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노동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준다 한다면 어느 정부든 그건 그만큼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전환 제로 시대, 그리고 52시간 등의 일을 뭘 하자라고 하는 건 못지않게 거기에 예상될 수 있는 많은 장애인이나 저항이나 여러 그 당사자들하고의 풀어갈 수 있는 노동 정치를 정말 실력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저도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이 정책 주체로서 좀 그게 이제 우리의 실력이겠죠.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할 건가 못지않게 그것을 둘러싸고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 다툼이든 갈등이든 대립이든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안에서의 뭐 노동 기본권이든 산업 기본권이든, 그리고 우리 노동의 여야든 노사든 모두가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식의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런 합의 그 동의 위에서 뭐 정책을 좀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게 실력일 것 같아요. 그게 다음 정부에서는 이러저런 과제를 많이 제시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무엇 어느 거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주체적인 역량이나 여건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 정책이 아무튼 뜨거운 감자라는 측면에서 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그런 것 가운데서도 최소한 할 것이 이제 앞으로 이거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을들의 각축이든 또 노사의 어떤 대립이든 다 파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경험들이 되어왔기 때문에 좀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새 정부의 과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발표자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네. 예.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최고임금법이라고만, 최고임금법 도입 이렇게 PPT에 나와서 또 설명은 없이 지나가서 잠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과거에 저희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살찐 고양이법, 임원들의 지나친 임금을 제한하는 그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PPT에 너무 짧게 최고임금법 도입 이렇게 하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에서 주신 그 질의는 좀 저희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제대로 노동 대변하지 못했다, 뼈아픈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사과드립니다. 아까 제가 발제 때도 이제 정의당도 제대로 못한 부분 있다, 문재인 정부 뭐 실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드렸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가난한 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유일하다고 하면 그렇죠. 예, 6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요. 이번에 대선에 정의당의 대안으로 노동자에서 노동시민으로 노동시민 기본법 체제 전환으로 좀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평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조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자, 한 2, 3분 제가 마무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정부도 임기 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는 없어요. 노동 정책에 관해서는 그렇긴 한데 현 정부는 이제 노동 존중 정책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제 노사 모두에게 평가 낮은 점은 조금 좀 우리가 특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점을 제가 굳이 뭐 자꾸 하라고 압력을 많이 넣은 이유가 제가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좀 재밌네요. 지금 이제 대학 교수님이나 이제 연구원이 계신 분은 B 정도를 주셨고 노동계 있는 분은 대체로 C를 준 것 같고 경영계 쪽은 뭐 D, F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한 C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교적 제 생각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로 보자면 오늘 나온 키워드가 뭐 재밌는 키워드가 많네요. 뭐 을과 을의 싸움이다. 뭐 이런 약자 대 약자 간의 뭐 4년간 뭐 그렇게 해왔다는 점, 선한 의도, 과도한 기대, 나쁜 결과, 초라한 성과 뭐 이런 얘기들, 용두사미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 형평성의 균형을 이루고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포용, 화합, 균형의 노사관계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상 토론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그 중앙대 이병 교수님, 또 유익한 말씀을 해준 6분의 토론자 분께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늦은 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